안녕하세요. 국어와 국어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ASMR 고등국어 전제박 허생전 첫 시간입니다. AI 버전과 육성 버전 두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읽습니다. 자, 중간에 틀리더라도 이게 인간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허생전. 발단.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하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그렇다면 장인밭의 일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밭의 일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야 본시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어째서 도적질을 못하는 게요.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서 가버렸다. 전개 1.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번화한 운종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씨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하니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변씨 집의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칼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꾀재재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하여 물었다. 대인께선 저희를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도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무릇 남에게 무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꾀재재하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 보자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닐 것임에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나.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했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에 말총을 다 거두어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값이 10배로 샀다. 자, 인간미. 전개2.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이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시오? 턱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턱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다.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사람에 한 냥씩 돌아가지요. 자네들에게 아내는 있는가? 없답니다. 가진 밭대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겐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따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입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둑놈이련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누?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은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냥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상이 달렸다.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율하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라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전개 3.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냥이 남았다.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이 일일 뿐이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게 하겠소. 이에 은 10만 냥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에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오? 허생원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글 읽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 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하였다.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것이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그러나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할 수 있으니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 할 수 있지요. 뭇에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스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며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오.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오.
나 스스로 요량해 보아도 내 재주는 100만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는 반드시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시방 4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소?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 사신에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잠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반개 유영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만 바다 한 귀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하였습니다.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황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 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휴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는 돌아갔다. 위기. 변씨는 본시 정승 이왕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이공은 당시 어영청 대상으로 있었는데 언젠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항이나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변씨가 호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공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귀한 일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소인이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이는 필시 이인일 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하였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가운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아주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 선생을 청구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들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네가 임금께 아뢰어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 보내고 훈척과 공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전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가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지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청구하여 잘만 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국가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절정. 허생이 대갈일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라 모두 흰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번호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3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받을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결말.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끝.